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사각 고문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좌는 고문서와 초서라는 주제입니다. 그 고문서에 대해서 그 고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초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이 강의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차피 저희 주제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고문서가 무엇인가, 또 고문서에서 초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초서를 배우려면은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고, 제가 선택한 것은 초서로 된 것 중에 초서 천자문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문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문서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거기에 따른 초서가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설명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서라고 했을 때 우선 포인트는 이 고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을 때의 문서는 현대 문서지요. 그러면 고와 반대되는 금이라고 했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서 이전의 문서는 고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갑오개혁을 한다면은 지금의 문서와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싶으면 1945년 곧 광복 후에 미국이나 유럽의 문서 제도를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서가 들어있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문서입니다. 갑오개혁 이후의 문서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한글을 사용하고 문서를 규격화하고 도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곧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문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 사람들은 율과 영, 곧 율령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자, 여기서 율은 지금도 쓰이고 있죠. 뭐 법률, 형률 등등. 이것은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법입니다. 형사법. 곧 범죄를 저지르는 때 적용되는 것이 율이죠. 달리 말하면 금지법입니다. 뭐뭇을 하지 말라. 반대로 영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법에 속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 곧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양식으로 하세요 라는 게 령입니다. 그래서 이 령은 앞에다가 공자를 붙이고, 또 그 사이에다가 국가에서 정한 것을 공식이라고 하고, 이 공식을 법령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공식령이라고 합니다. 곧 고문서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국가가 기획한 어떤 블루프린트, 청사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곧 공식령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문서죠,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지금은 조선시대와 다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문서는 곧 달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은 바로 이 공식령에 해당되고, 조선시대를 통치할 때 률은 중국에 있는 명나라의 대명률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죠. 이것이 어쨌든 고문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고문서에서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하루나
또는 한 달, 1년을 통치할 때 사용되는 또는 처리해야 되는 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민간에서 관부로 올릴 때 문서는 해서를 씁니다. 그런데 해서로 쓰면 해서라는 것은 정자체이기 때문에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문서를 받아들여서 내려줄 때는 급하지요. 초서는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는 사실 제가 만든 용어지만 이것이 1894년 이전까지 그 신라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되는 원칙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고문서를 읽고 해독하고 연구를 하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가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초서라는 것이 초서를 판독해야지만이 이것을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서는 원래 중국의 진나라 때 서동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말 그대로 문자를 통일한 것이죠. 문자를 통일했는데 달리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의 7나라가 똑같은 문자를 써도 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강강자를 쓰면 지금은 이렇게 정식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도 쓰고, 이게 물수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들어 진나라가 이렇게 썼다면 옆에 있는 조나라는 기분이 나쁘다. 아래다 씁니다. 이렇게. 글자가 통일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획순과 글자를 통일해서 문자를 통일했는데 이것이 소전이 됩니다. 진나라가 26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오래 갔으면 이것이 소전이라는 문체가 오래 갔겠지만 불과 30년도 못 가서 멸망했고 이후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들어서면 문자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서입니다. 예서. 그런데 중국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서를 쓸 때 이 사람들이 쓴 재료가 죽간이라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잘라서 살청 또는 쇠청이라고 하는데 푸른 길을 없애고 요 글자에다 요 죽간을 엮어서 이렇게 홈을 팝니다. 이렇게 이래서 묶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예서의 복잡한 획을 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서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예서를 아주 간략하게 자기들만이 원래 알 수 있는 암호로 만들어 썼던 것이 기원이 초서입니다. 이 초서는 여기서 발생해서 한나라 후한에 장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당시 중국에서는 초성, 곧 초서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희지와 연결이 됩니다. 왕희지는 서성이라고 하죠, 보통. 말 그대로 서예의 성인. 이때 성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홀리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마스터의 개념이죠. 그러면 왕이지가 왜 서성의 개념을 받았냐 하면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서, 예서가 해서로 변하고 행서가 나오고 초서로 변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글씨체, 당시로 말하면 유행하는 서체를 가장 아름답게 썼기 때문입니다. 왕희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왕희지의 글씨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왕희지에 대한 찬양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왕희지가 중국 서해사에서 서성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초선은 처음에 장초라고 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간에 쓸 때, 붓으로 죽간을 쓰면 붓이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획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는 획이 있는 것을 장초라고 하고, 두 번째는 금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금초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또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초소입니다. 이 초소는 바로 왕희지 또는 그의 아들 왕헌지 두 사람을 합쳐서 두 왕이다. 그래서 이왕이라고 하는데 그 초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광초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자를 미칠 광자죠.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개념은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정 정도 하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중이죠. 그런데 이 심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광인 거죠. 곧 이 광이라는 개념은 보통의 개념보다 파격적이다, 지나치다, 거칠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역시 당나라에 들어가서 생기는데 당나라에는 삼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삼절. 우리 또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 송도 삼절, 황진이 누구누구누구. 당나라의 삼절은 이태백의 시, 유명하죠. 시선이라고 하는 배민의 건무, 칼춤을 잘 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광초, 당나라의 당당히 3절에 들어갈 정도로 초서가 당나라에 가면은 끝까지 문화의 극에 이릅니다. 문화의 극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송나라 그다음에 이제 북방 민족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는 없다가 명나라에 들어가면은 장필이라는 사람, 이 후손은 아닐 것 같은데 장필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광초의 전통을 살리고 이것이 조선시대 초기에 사신들이 중국을 갔다 오면서 이런 것들이 수입되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초성이라고 하는 황기로 그 다음에 도가를 추승했던 양사언 그 다음에 하서 김인후 악의 이산해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초소를 이룹니다. 이것은 어쨌든 문화적 현상이죠. 고문서에서 그러면 초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율과 령에서 령이고 그 중에서 공식령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고문서에 남아있는 초서는 대표적으로 고신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장입니다. 오늘날. 원래는 당나라의 법전에 당육전이라는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차용했었는데 이 고신을 웬일인지 개국 후에서부터 한 16세기 중반까지 임명문서는 해서로 써야 함에도 초서로 계속 내렸죠. 두 번째는 이반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반이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민사소송, 곧 토지나 노비에 대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관에게 이것을 신고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이것은 전부 초서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쨌든 조선 후기 가면 이제 산송, 곧 조선 시대는 자기의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덤 누가 근처에 명당 자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자기 할아버지나 어머니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자기 소유의 무덤에 묻었다고 해도 개인이 파면 불법이 됩니다. 반드시 관에 파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역시 판결문을 초서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볼 때 나중에 숙종 이후에는 없어졌지만은 과거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두 가지를 쓰게 합니다. 조선시대는. 첫 번째는 해서고 이 두 번째가 초서로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법칙은 과거는 단순히 문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글씨도 본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보라고 하는 오늘로 치면은 신문인데 국가발행신문입니다. 5.17을 묶어서 승정원에서부터 승문원을 통해서 지방의 관리까지 다 하는데 의외로 지금 남아있는 문서가 조선 후기 최근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시권의 초서 또는 조보의 초서는 제가 학위 논문을 2007년에 작성해서 한 챕터씩 썼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이외에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서에서 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초서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초서를 어떤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어느 특수한 기관에서 그냥 한 학기 정도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샘플로만 가르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초결가라는 것을 가르쳐 볼까, 강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서의 비결을 노래의 형식으로 묶은 남송 때 나오고 판각보는 원나라가 5대 쿠빌라이 때 남송을 정벌 하고 8대 아이로 바르와다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남송을 출판 문화단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책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의 배경은 원나라의 과거 시행에 있는 거죠. 곧 북방민족이 중원에 와서 과거 시험을 하면서 그때 필요했던 여러 책 중에 이런 책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때 발굴된 것이. 그런데 이 책은 왕희지에 의해서 가탁됐죠. 그러니까 왕희지가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왕희지가 쓴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 100운이라 그래서 이것이 100운이고 약 한 1000자문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학자가 하기에는 오히려 글씨가 너무 중복이 많고 또 주변에서 자 그러면 이런 주제를 나한테 요구를 했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몇 사람에게 질문을 했더니 초서 천자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대답이 천자문은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당신이 초서를 얘기한다고 할 때 초서 천자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좋다. 제가 그래서 오늘 초서 천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교재로 선택한 것은
진초 천자문이라는 것이고요. 쓴 사람은 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해설을 얘기하고 초서를 얘기하고 그래서 왼쪽에는 해설을 쓰고 오른쪽에는 초서를 써서 이채천자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이 지영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희지가 서성이라고 했는데 왕희지의 6번째 아들인가요? 왕휘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6대 손이고 왕희지의 필법을 가장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초서천자문입니다. 이 책은 원래는 일본에 지금 남아 있는데 진짜냐 가짜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중국의 청와대학의 계공이라는 학자가 진짜가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저분은 뭐 서예가로서도 아주 유명한 굉장한 문헌학자죠. 계공이 한마디 딱 하니까 진짜로 판가름이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서두는 여기고 또 천자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쓰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천자문은 뭐 민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천자문은 남조에 송, 제, 양, 진 할 때 양나라 무제 때 만든 곧 주흥사가 만든 천자문을 말합니다. 이것은 BC AD 6세기 의 작품으로 시대적 배경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나라에서도 소전을 만들면 교재를 만듭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 초학용 학습서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있던 학습서가 한나라로 다시 넘어오면은 급취장, 말 그대로 속성, 요즘으로 말하면 속성 교육 교재죠. 이런 것이 있다가 다시 해서와 행서가 되면서 다시 서체가 바뀌면서 천자문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현재까지 무려 1500년 이상 지금도 오픈되어 있는 열린 교재라는 거죠. 이것은. 이 천자문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은 중국의 3가지 사상 곧 천문지리, 사람에 관한, 인문에 관한 천문지리, 인문이 모두 들어있는 그것도 4자로 압축한 사자에다가 암송하기 좋으라고 운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는 쉬워도 굉장히 까다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주석서를 냈지만 어떤 구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구절은 재밌게도 아직도 정설이 없습니다. 저도 천자문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은 이것은 아직 정설이 없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고문서가 왜 초서와 관련이 돼 있고 고문서는 대략 어떤 것이고 초서는 또 대략 어떤 것인가. 물론 제가 여기서 너무나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하나의 주제가 책으로 써도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초서의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 이게 운이라는 것이죠.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운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같은 글자죠. 지금 황 하면은 아마도 후왕. 이것도 후왕이죠. 그러니까 요게 운인 거죠. 요게. 이렇게 같이 외우기 좋게. 이것이 운이고 네 글자로 돼 있고 이것은 다 대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짝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구절만 하면은 뜻이 잘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두 글자씩 네 글자씩 요게 대가 되는 요것을 봐야지만이 천자문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염두에 두시고 우선 하늘 천자를 보시면은 초서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초서 천자문에서 또는 초서에서 이 글씨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이 천자를 쓸 줄 알면 사실은 초서를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글씨는 초서에만 나오는 것이고 다른 어떤 필체, 행서든 해서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서의 비밀은 요 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일까? 아니, 이렇게 생긴 것이 어떻게 이런 글씨가 될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주역에서 이런 학설을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괴죠, 건괴. 주역에 건태이진, 손감, 간곤 8괴 중에 건괴인데 이 하늘 천자의 초서는 이 바로 건괴에서 나왔다. 이것을 전부 연결해 쓰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쓰면 그런데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술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액션을 주는 거죠. 커브. 이게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마지막 삐침이고, 그죠? 요 커브. 초서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cursive script라고 합니다. cursive script. cursive란 말은 영어로 꼬불꼬불한. 굉장히 재밌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 거죠. 이상하게 글씨를 꼬불꼬불하게 쓴다. 뭐 휘어 쓴다. 휜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요런 획이 이 하늘 천자의 이 획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것을 염두에만 두시면 여러분들 이 글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초서의 50% 이상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해서는 점과 획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점과 획이니까 뭐 이런 글자를 써보죠. 점과 획이죠. 초서는 그런데 사전이라고 합니다. 사전. 사전은 말 그대로 이거는 뭐뭐 하게 하다. 저는 구를 전자죠. 구르게 하다. 구르게 하다입니다. 정반대죠. 필법이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기묘한 획이 나오는 거죠. 기묘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붓으로 쓰든 연필로 쓰든 간에 이 획을 쓸 수 있으면은 초서는 거의 완성이죠. 자, 초서에는 원리가 없다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천자를 하고 또 이것이 나올 때를 설명드리고 지자를 한번 보시죠.
자, 점획인데 초소의 원칙은 붓을 한 번 대면 일필휘지입니다. 한 번에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쓴다는 건 뭘까요? 곧 일필휘지니까 한 번에 다 쓰면 붓을 한 번 대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다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우선 이 두 글자를 보면 흑토자가 있고 어조사 야자가 있으면 어조사 야자를 초소로 쓰려면은 초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것을 전부 이어 써보면 붓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다가 흑도차를 연결하면 이렇게 가죠. 그렇죠? 한 번에 쓰죠. 자, 요것은 어쨌든 간에 그 지금에서 뒤에서도 점점 나오겠지만은 한 번에 쓴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제가 여기 이렇게 손을 떼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 획을 허획이라 그럽니다. 허획. 비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천자도 한 번에 되면 다 쓰죠. 원리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 원래의 원칙은 이거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붓이 갈 때는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자를 초소로 쓴다.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현자는 뭐 초소라고 할 것도 없겠죠. 그대로 쓰는 거죠. 황자가 조금 어렵죠. 황자 위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게 풀초가 있는데 이것은 초소로 이렇게 씁니다. 또는 대나무 죽자가 위에 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왜 그런 글씨를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다 보면 이런 글씨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아니 왜 아우제자 위에다가 풀초를 썼지? 원래는 대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쓰려면 대죽을 쓰려면 6획이나 무려 가야 되고 이렇게 쓰면 훨씬 4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서의 필법에서 온 겁니다. 이런 글씨들을. 이걸 보통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초서에서 이렇게 쓰니까 귀찮으니까 대죽을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은 글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또 다르게 한다. 이체자로 한다 그러는데 이체자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필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풀초를 이것은 지금 획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3획이 되죠. 초서의 가장 기본형은 생획입니다. 생획. 생략하다 할 때 생자와 획을 생략한다. 당연하겠죠. 빨리 쓰려면 한 획이라도 빠르게 써야 되려면 똑같이 획을 쓸 수는 없겠죠. 이 생획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4개면은 3개로 줄입니다. 마음심을 초소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하나, 둘, 셋, 3획입니다. 저 풀초도 하나, 둘, 셋, 넷, 3획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 글씨 서예 하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이거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획이 4개면은 3개로 줄이고 3개면은 2개로 줄이고 한 획을 줄입니다. 이 획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황자가 있으면 위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요 입구자는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이렇게 3개죠. 그러면 초소로 쓸 때는
두 개로 줄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로 줄이고. 그러면 자, 입구자가 두 개가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한 번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황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곧 요게 풀초가 있고 요게 있고 네모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렇지만 전부 연결하고 밑에 이렇게 두 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외로 과학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 그 과학적이지 않다, 뭐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한번 써보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붓이 가는 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써드리면 붓이 이렇게 가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걸 이제 깨끗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요는 붓이든 연필이든 간에 얼만큼 균형 잡히게 깨끗하게 쓰느냐가 있는 거지 초서라 그래서 함부로 막 쓴다는 게 아닙니다. 천지현황이란 말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쨌든 천자문을 구성할 때 고대의 천문관이죠. 근데 주역에 문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헌전. 공자가 주역을 읽다가 뭐 여러 가지를 썼죠. 계사전, 뭐 상전, 단전. 그 중에서 이제 건괴와 곤괴가 가장 중요한데 그 건괴와 곤괴에 대해서 공자가 문헌전이라는 것을 썼는데 해설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또는 논문과 같죠. 그 중에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문헌전에다가 공자는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천현이 지황. 하늘은 가물고 땅은 누르다. 이걸 우리가 지금은 검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가물다. 가물가물하다. 엄청 높다, 멀다. 이런 뜻이죠. 너무 멀면 꺼멓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공자에서 또 시작하는 이 말은 그 다음에 우주 홍황으로 옵니다. 이 말 자체는 우주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영어에서는 코스몰로지죠. 코스모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물론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한나라에 들어가면은 한나라가 새롭게 생기면은 남쪽에 회남왕 유한이라는 사람이 회남자라는 책을 짓습니다. 이 사람이 회남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책을 회남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을 뜻합니다. 곧 우라는 것은 상하사방. 한나라 초기에 사상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파악했냐면 이렇게 육면체로 파악했다는 거죠. 이렇게 상하사방. 그 다음에 주라는 것은 고금 왕래, 곧 현재, 미래, 과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지금의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그런 시간관이 없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홍황이라는 말은 홍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걸로 돼 있고 황도 뭐 이게 훈민정으로 얘기하면 바로 요건데 옛니응인데 그러니까 운이 이거죠. 그래 같은 운인 거죠. 홍황. 이것은 글자가 따로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의태어입니다. 곧 우와 주가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 것을 표시하는 거죠. 이것은 또 현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자의 초소에서 이렇게 된 간머리는 이건 획을 줄인다 그랬죠. 점을 찍고 이렇게 씁니다. 곧 요 획을 없애버립니다. 네. 요거만 아시면 뭐 획을 줄인다 그랬습니다. 제가 획을 줄이는데
무조건 마구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획을 줄인다. 그러니까 우주는 쉽죠. 초소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 이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 획을 줄인다 그랬습니다. 마구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말미암을 유자가 있죠. 이것도 역시 획을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둥글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주자도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통 한 번에 쓴다고 해도 반드시 이렇게 띄워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우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홍자가 있죠. 물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수가 편방으로 붙는 거죠. 왼쪽으로. 요게에 대한 원칙이 초결과 아까 말씀드린 초결과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이 있으면 바야흐로 수가 된다. 이제 초설을 쓰는 비결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한문일 뿐더러 엉뚱한 한문이죠. 왼쪽에 이렇게 편방을 보다 점을 찍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왼쪽에 붙을 때 물론 단독으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물숫자가 단독으로 쓰면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빨리 쓰면은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행서풍이고 그냥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물론 뒤에 나오니까 요건 단독형이고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앞에 이렇게 편방으로 붙을 때는 점을 찍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옆에는 공자죠.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초소를 쓰면 막 이렇게 쓸 것 같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지요. 이렇게 쓰면 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천자를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획 기억하시라고 했죠. 홍자가 저 획을 딱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하나를 더하고 위에가 두 개니까 요것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쓰면 우주홍황 할 때 홍자는 초소로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이어서 전부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두에 이 획을 반드시 기억하면 초소의 50%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뭔가 이 줄여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줄일 때는 급하면은 이 획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몇 가지만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외가 10가지면 뭐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뭐 20가지 정도면 예외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예외가 수백 가지면 그건 예외가 아니죠. 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은 예외라고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아까 풀초를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미 벌써 됐잖아요. 그죠? 4개의 획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3개로 줄인다. 그럼 망자는 어떻게 쓰느냐? 망자는 초소로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이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렇게 쓰고 심자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어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심은 획이 하나, 해서로 쓰면 둘, 셋, 4개죠. 4개의 획이 3개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이어 써보면 황자를 간단하죠. 이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금방 합니다. 이거는. 자, 풀초 쓰고 좀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황자죠, 초소에 정확하게. 이걸 이제 빨리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멋있는 게 있는 게 초소는, 자, 이 3획도 귀찮다. 밑에 4점은 한 획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틀린 게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쭉 그어버립니다. 요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점점 진화하는 거죠.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획, 다른 글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서법이지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영축이죠. 아까 천문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글씨랑은 약간 다릅니다. 이 지형의 초소천자문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해서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쓰는 해서 이게 언제 확정되느냐? 자체로는 당나라 초기에 확정됩니다. 갈록, 자서, 구경, 자양 등등.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시험이나 아니면은 강희 자전까지도 전부 이 그때 확정된 해서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추가해서 나오는 거지만은 달리 말씀드리면 당나라 초기 이전까지는 해서의 자형이 완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 곧 그러니까 이 지영이라는 분은 수나라에서 당나라 초기에 있었고 자기가 배운 그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의 글씨랑 약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서에서 예서라는 이 복잡한 글씨체에서 해서로 오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글씨가 어떤 글자체가 확정될 때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 나올 때 얘기하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초서를 배울 때 사실 저희들은 지금 제가 쓰는 방법은 해서를 놓고서 역으로 초서가 이렇다 또는 초서를 놓고서 역으로 해서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예서를 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서를 놓고. 그런데 예서는 지금은 잘 쓰지도 않고 또 예서의 획은 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초서를 놓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획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일자는 획을 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지만은 이렇게 끝에를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월자도 마찬가지죠. 해서로는 이렇게 쓰지만은 초서로 쓰면 점을 2개 이렇게. 그리고 빨리 쓰면은 이게 점을 2개를 이게 부식하면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서 복잡해 보이는 거죠. 영자는 초서가 이렇게 해서 이 복잡한 걸 이렇게 하고 요 그릇 명자라고 하는데 요게 밑에 붙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점을 2개 찍어줍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렇죠. 요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간머리를 쓸 때 이렇게 하고 왼쪽을 없앤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왼쪽을 없애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하나로 보고 요걸 하나로 봐서 그냥 점을 2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복잡한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자
찰영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복잡하죠. 그럼 하나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걸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로 하거나 두 개로 하거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거는 해는 기울고 달은 차는 거죠. 곧 일중즉 그러니까 일중이라 그럽니다. 해는 딱 그 저게 남중이라 그러죠. 남쪽에 중국의 천문학사에서 딱 그 하늘의 중천에 딱 떠 있다가 기우는 거죠. 이렇게 서쪽으로. 달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차죠. 이렇게 뭐 초승달, 반달, 보름달, 뭐 둥근달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 측이고 월이 영입니다. 그 다음에 측자는 지금의 해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영이 살던 시대의 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다르죠. 글씨가. 그러니까 이 글씨에 맞추어서 초서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날일자, 입구자, 뭐 가로왈자 이런 네모 형태를 초서로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형은 이거라 그랬죠. 이거라고 했는데 반드시 모든 곳에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초서에서는 양쪽에 점을 두 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 점을 두 개 찍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간단하죠. 좌우에 왼쪽 오른쪽이 똑같죠. 좌우 동형은 양쪽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냥 똑같구나. 요것만 알면 뭐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재밌습니다. 요거를 뺀 요거는 뭐죠? 하늘 천차랑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것만 해주는 거죠. 요거 요렇게 됐을 때 요거. 요게 측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일월영측. 초서의 원리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뒤에 글씨가 바뀌었는데 아니 그러면 왜 지금의 측자는 이 글자로 안 쓰고 뒤에 글씨로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당나라 이후 송나라, 원나라, 뭐 명나라 이럴 때서 서예가들은 글씨를 그때그때 자기들이 만든 글씨에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바꾸어 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도 이 글자가 이미 만들어진 원형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전고라는 걸 좋아하죠. 옛날 것을. 옛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측자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배울 때는 이 서체를 반드시 이 자체를 배워둬야 된다는 거죠. 진숙열장입니다. 하늘에는 중국인들은 별이 항성이 28 이때는 수로 읽는데 별 할 때는 28개가 있어서 7, 4, 28이죠. 7개씩 동서남북으로 돼 있고 또 12개의 별자리에 진이라고 해서 별자리에 진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천문학사에 관한 거니까 뭐 나중에 어쨌든 인터넷이나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진수 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는 진수로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다 진숙 잘숙자로 읽은 것은 그것은
이 자체의 뜻도 있지만은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기 위한 것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별진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러니까 이제 해와 아까 여기 일월영측, 그 다음에 이게 대가 된다 그랬죠. 진수열장, 진수열장. 역시 운이 장이죠. 진짜는 초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가면 붓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럼 초소에서는 이렇게 쓰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복잡하니까 복잡한 것은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자, 이것은 이렇게 지금 뜬금없이 아니 지금 잘 설명하다가 왜 이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형이 예를 들어 길장자도 이런 형으로 아예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안에도 이게 길장자와는 다르지만 그래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은 이걸 이어서 쓰면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붓이 이렇게 밑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이런 핵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잘숙자는 그대로 역시 간머리는 왼쪽은 안 쓰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가 하나 이게 있고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게 잘숙자가 간단하죠. 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일자가 나올 때 일자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알면은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자도 근데 요 칼도에 관한 것은 이제 초결가에 아이고 글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있는 칼도와 마디초는 점 찍고 구부린다. 구부릴 만자죠. 곧 글씨가 있으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칼도죠. 예를 들어 마을촌이 있으면 마을도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점 찍고 구부린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열자를 쓰면 이걸 이어서 쓰면 이렇게 돼가지고 칼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점. 그대로죠. 여기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죠. 자, 그럼 마디촌도 이렇게. 요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아, 마디촌과 칼도가 오른쪽에 붙으면 똑같이 쓰는구나. 우도 촌점만. 장자는 자, 이미 다 설명드렸죠. 자, 이게 이렇게 되지만 획을 간략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합니다. 활공자는. 장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써도 되죠, 물론. 진숙열장. 그러니까 1월을 얘기하고 원래 중국 사람들은 1월 성신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1월을 얘기하고 이게 하늘에 28이 사방으로 벌려서 쭉 늘어서서 장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어쨌든 제가 지금 초서에 대해서 고문서와 초서의 관계 그리고 초서의 역사 간략하게 그리고 천자문의 도입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